2014년 무더웠던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탄 집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재 복구 작업 중 금괴 130여 개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인테리어 업자. 괜히 그렇게 했는데 오지 않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집주인의 여섯째 아들인 이상균 씨를 만났습니다. 뉴스를 보고서야 금괴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 씨. 그곳은 어릴 때부터 6남매가 함께 자랐던 집이었습니다. 금괴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숨진 아버지가 방 안에 붙박이장 아래 가족들도 모르게 묻어뒀던 유산이었습니다. 금괴가 있던 데가 저희도 뭐 방송을 보고 알았지만 지금은 이게 불이 나서 철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층에는 이제 농이 없어요. 누가 저렇게 구멍을 파놨어요. 확인을 하려고. 여기도 혹시 뭐 있는지 하고 누가 했나 봐요. 근데 저런 식으로 나무판이 돼 있고 저 안에 쪽에 있었나 봐요.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조금 있다 와서 보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다 파놨더라고요. 혹시 또 뭐가 있나 하고. 여기가 빈집이었기 때문에. 탐욕에 눈먼 사람들에 의해 사라졌던 금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40개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단 이 집은요. 제가 어려서 거의 태어나서 이 집에서 자란 집인데 집 보세요. 폐허가 됐잖아요, 지금. 집 모양이 저희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지금도 목이 마른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로요. 88. 고령인 어머니가 누나와 함께 경찰로부터 남은 금괴를 수령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혹시 노모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취재진은 노모의 소식을 묻기 위해 이 씨와 함께 서울 한 부촌에 자리 잡은 누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사람이거든요? 가신 거예요? 안 계세요? 벌써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 이상하신데 이사를 갔다고요? 누나의 행방도 묘연해진 상황. 이 씨는 어머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누나 대신 둘째와 넷째 형 그리고 본인을 노모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6명의 자녀 중 먼저 세상을 떠난 첫째와 소식이 끊긴 셋째를 제외하고 세 형제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다섯째 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20대,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나이 50이 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를 못 본다는 거야. 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이 성년후견 제도 그거 하나예요. 제 입장에서. 성년 후견 제도는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 우리는 어렵게 딸 내외를 설득해 노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김정혜 할머니. 김 할머니는 본인을 둘러싸고 성년 후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을까? 김 할머니의 정신 건강엔 문제가 없다는 사위. 성년 후견 제도를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완전히 악용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분이 치매에 관해서 정신력의 제약에 관해서 아무런 약물을 복용한 사실도 없고 느닷없이 법원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정신력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할머니 역시 멀쩡한 자신을 아들들이 환자로 만들었다며 노여워합니다.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이제 와서 그럼 못된 짓거리만 하거든. 나 못되게 뭐 치매 왔네 뭐 왔네 그러고. 사위는 노모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며 간이 정신 상태 평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2015년 일명 치매 선별 검사로 불리는 인지기능검사에서 김할머니는 총점 30점 중 26점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인터뷰 영상과 결과지를 보내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전문가는 87세 기준으로 26점은 정상 범주에 속하지만 단순한 선별 검사이므로 치매 여부는 정확한 진단 검사 후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동일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2015년도에 받으신 게 있잖아요. 예.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지금 동일한 그 페이퍼를 갖고 왔는데 예. 그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저희가 그 정신과 전문의한테 자료랑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딸 이상아 씨는 형제들이 신청한 이번 성년 후견 재판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괴가 나온 이후로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부터 나 효도하겠다고 막 떼거리로 몰려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저한테 전화 생전 안 하다가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막 못 살게 그러는 거야.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그녀의 주장에 대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이 그 돈에 눈먼다 그러죠. 금강을 발견되는 즉시 거기 이 발견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야. 여동생이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우리 여동생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금괴 사건이 난 뒤로는 모든 연락을 다 끊었어요. 저희 누님 쟤는 전화 안 받아요. 누나가 미쳤구나. 돈 때문에. 아들들 역시 모친의 성년 후견을 거부하는 다섯째 딸의 행동엔 다른 속셈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재력가였던 6남매의 아버지. 그는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 법인의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년 후견 재판이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유산으로 받은 게 이제 개인 재산으로 돼 있는 거를 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다 드렸어요. 그게 그때 시가로 거의 100억 정도 될 거예요. 100억. 그렇다면 김할머니는 왜 딸과 함께 살게 된 걸까? 예전엔 혼자 사는 노모의 생활비를 넷째가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 달에 거의 그 어머니 가정부가 170만 원. 이런 거를 따지면은 거의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평균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썼어요. 여동생도 100만 원씩 주고. 5년 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넷째 아들은 생활비 문제로 노모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어머니 보고 그때 당시에 그 돈을 쓰십시오. 이제 좀.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되셨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탁 닫아. 어머니 나 해준 거 뭐 있어? 그리고 문 탁 닫고 가. 그리고 어이없다 물어봐라. 그런 모욕 자식 나가지고 그런 모욕 당하고 있어. 그 자식이라 어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딸 집에 올 때 그런 소리 한만 입밖에 못 내고 나왔어. 집 비고 나왔어 그냥. 집을 버리시고 그냥 옷까지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또 불러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스스로 딸의 집으로 간 정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금괴가 발견된 이후입니다. 형제들의 연락을 줄곧 무시해왔다는 딸.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봤니? 왜 갑자기 정다워졌어? 내가 누나한테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누나 뭐라 그랬어? 그런 거 갖고 꼬투리 잡지 마 이 자식아. 인간 쓰레기들하고 나는 말 안 해. 일단 만나줘야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만나줘요. 제가 지가 수십 번 봤어요. 안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상균 씨는 지난해 지인의 연락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노모가 한 노인 전문 병원에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많이 초췌해진 노모의 모습에 놀랐다는 상균 씨.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노모는 또다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난 저러다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찾으면 딴 데로 옮기고 또 찾으면 또 딴 데로 또 옮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동도 못 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병실이에요. 그 돈 많으신 분. 김할머니가 있었다는 8인 병실을 찾은 취재진. 아니 거기 막 아래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갔어요? 몇 층이에요? 2층. 딸이 어머니를 또다시 빼돌렸다는 주장은 오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딸이 노모를 이곳에 모신 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완전 예, 똑똑해요 할머니. 딸은 뭐 저기 일주일에 한두 번 왔었나? 원래는 딸이 있는데 내가 안 해서 그다음부터 말씀. 2년 전 해당 병원에서 우연히 김할머니를 만났다는 지인은 노모의 상태를 어떻게 기억할까? 상태가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팔 피부수하고 좀 못 걸었을 뿐이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잠시 동안 이제 가겠다고 그런 쪽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1년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김할머니는 병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자식들이 안 찾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제들 뭐 저건 다 떠나서 아니 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심판 고려장 아니냐 내 혼자 생각하는 게. 딸에게 김할머니를 2년 가까이 병원에 모셨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허리까지 부러져가지고 거의 허리까지 부러졌거든요. 허리 여기다 나가서 여기 콘크리트를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엄마를 모시면 밥밖에는 못 드려요. 내가 하루 종일 엄마를 어떻게 이걸 마사지를 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마음이 진짜 자식이 뭐 때문에 해가지고 저걸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것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감금 상태, 정신적인 감금이죠.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요. 성년 후견 재판과 관련해 김할머니의 본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88배 나이에 직접 법원에 출석한 노모. 그런데 노모가 퇴원한 것은 공교롭게도 조사를 받기 나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이 들어가니까 내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급하게 시킨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기관이 저기 하면 뭐가 조사가 나온대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에 올랐대.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방 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내가 좀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형제들은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변호사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견인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딸 상아 씨는 어머니의 정신에 문제가 없으니 청구를 기각하거나 후견인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입장은 이게 청구가 기각이 되는, 왜냐면 아무런 정신 능력이 제약이 없으니까 청구가 당연히 100% 기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늙고 병들지만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누가 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누구세요? 저는 KBS 방송국 PD예요. 아, 그러세요? 네,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어요. 네, 뭐 늘 그렇죠 뭐. 가서 그냥 집에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올해 83세 최순덕 할머니는 5년 전부터 4딸 중 막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침 두유도 하시는데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거 지겨우니까 흰 거, 까만 거, 병아리 신기고 삼시세끼는 물론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넷째 딸 강경아 씨에게 중요한 일과입니다. 드셔보세요. 과거 명문여대를 졸업하고 반평생 약사로 가족을 부양했던 최할머니.
노년에도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약 15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을 겪던 최할머니는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근력 운동을 위해 집 앞 산책을 나서는 최할머니. 간병인과 딸의 도움 없인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KBS 방송국 PD예요. 아 그래요? 이 동네 사세요? 아니 여기 안 살아요. 그렇지. 네. 안 봤던 사람이. 아니, 저 좋은 것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이 미운 사람은 이쁘게 안 나와요. 이뻐요. 굉장히 미인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최할머니의 주요 치매 증상은 단기 기억 장애입니다. 오래된 일은 잘 기억하지만 방금 만난 취재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역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일산 가는 거 아니에요? 일산. 내가 바보. 현재 간병과 살림을 맡고 있는 넷째 경아 씨. 아 그래요?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바나나도 떨어졌고 이분 이거 하시고 저는 가서 식료품 사야 되고 집안 좀 정리 청소 좀 해야 되고 약도 아 맞아 약.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도 큰 질병입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3만여 명이 앓고 있다는 치매. 어떠세요? 지금 뭐 따님 혼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혼자는 정말 혼자는 못하죠. 여러 가지로 진짜 뭐 혼자는 진짜 감당이 안 되죠. 누구보다 우아한 노년을 꿈꿨던 최할머니와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자식이 어떻게 돼요? 자식을 왜 물어봐요? 궁금해서. 뭐 궁금해? 그냥 뭐 아들 딸 이렇게 있으신가 여쭤본 거예요. 참나 원 별걸 다 묻고 다니니까 너무 대단한 거라고 막. 지금은 단순한 은행 업무조차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충전은 반응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돼요. 그런데 통장 발급을 준비하던 직원이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정지를 사유를 지급 정지라는 표시되어 있고요. 신간부재장 문의하셨기 때문에 출금은 안 되세요. 2016년 3월 29일에 피성년 후견인 신청인을 해놓으셨네요. 평생에 걸쳐 모은 15억 원을 스스로는 한 푼도 못 찾는 상황. 법적으로는 어머니는 사망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는데 자녀를 4명이나 둔 최할머니가 왜 피성년 후견인 신청이 돼 있었던 걸까? 지난 2015년 둘째와 셋째는 법원에 최할머니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두 딸은 넷째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못 만나게 가로막고 그 사이 노모의 의사결정을 대신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인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최할머니 측은 항소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뭐 지금 자기 재산도 있으시고 간병인 데리고 또 그리고 자기 딸을 옆에 돌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후견인이 불필요한 걸 굳이 후견을 결정을 해가지고 1심 후견 결정에 대해서도 어머님은 변호사를 선임할 법적인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KBS 방송 PD인데 아니 잠깐만.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잠깐만. 아니 다름이 아니고 크게는 지금 언니 쪽 입장은 뭐예요? 직접 얘기하세요. 너무 왜? 저희가 얘기하기 그렇고요. 직접 언니한테 연락하셔갖고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후견인 청구에 보다 자세한 연유를 물었지만 두 딸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할머니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2012년 최할머니가 실버타운에 머물렀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내막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최할머니는 점점 사라져가는 의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는 물론 그날의 감정과 생각들을 꼼꼼히 써내려간 최할머니. 실제 일기장에는 특히 여러 번에 걸쳐 기록된 문구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미혼인 첫째, 넷째와 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머님 의지대로가 아니라 어머님의 자식들에 의해서 이제 어머님의 상황이 이제 움직여지고 있었어요. 당시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호주 이민을 준비했다는 경아 씨. 그녀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모시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동의로 결국 실버타운에 입주한 최할머니를 모시고 나오기로 한 경아 씨. 일부 집안 어른들 역시 미혼인 경아 씨에게 한국에 돌아와 어머니를 모실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엄마도 저를 설득을 했어요. 뭐 별별 설득을 다 하시죠. 뭐 이 집을 뭐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시는 사람이 뭐 집을 뭐 받는 거야. 뭐 이 집이 네 거가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뭐 당연하지 뭐 히히 웃으시면서 그런 말을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집. 결국 이민을 포기하고 귀국했다는 경아 씨. 그런데 두 언니들은 경아 씨가 어머니를 돌보는 데에도 왜 성년 후견 개시를 청구한 걸까? 저는 여기 있는 건데요. 여기 제일 비싸요. 경아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10여 가지의 영양제를 챙깁니다. 영양제와 약값만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낡은 살림을 교체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차를 장만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일도 많았다는 경아 씨. 대부분이 외식비예요. 어머님 약값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번에 어머님 큰 TV 61인치 TV 그런 거 하면 의자 50만 원 의자. 그런데 경아 씨는 우연히 어머니가 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언니가 어쩌러 왔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뭐 1박 2일 정도 짧은 여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안병 선생님 말로는 어머님이 뭐 신탁하는 걸 했고 나는 이제 부자고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다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신탁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산 관리를 일임한 뒤 당사자가 일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일종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계약 당시 최할머니는 현금과 집을 포함해 전 재산 15억 원에 대한 신탁 계약을 은행과 체결했습니다. 병원비를 제외한 생활비 등을 매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청구 대리인인 시동생이 은행에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4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4딸들이 모두 똑같이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치매 걸린 분이 다 맡겼다가 다 누나가 돈 쓴다고 하지만 그리고 다 우리 자식 다 할 텐데 나중에 없을 때는 또 동생들 삼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 신탁을 맡기자. 이것이 만장일치로 친가 외가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박수쳤죠. 막내도 그걸 동의했었었나요? 맞겠지. 엄마 돈을 왜 그때 맡기냐. 엄마한테 해야지. 응? 그런데 경아 씨는 계약 이후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생활비 사용처를 문제 삼아 지급 청구 대리인인 작은아버지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최할머니 명의의 신용카드가 연체되곤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산표를 가지고 와야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지급 청구 대리인의 요구에 경아 씨는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크레딧카드 내역서를 보고 그리고 어머님한테 들어간 건지 네가 쓴 건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어머님한테 들어간 것을 자기들이 취합을 해서 그것만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제 운전사 역할하고 있죠. 청소부 역할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역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봉급은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내역을 써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모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넷째 경아 씨는 생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둘째와 셋째는 넷째의 재산관리 능력을 못 믿겠다며 법원에 노모의 성년 후견을 제3자에게 맡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최 할머니를 위해 제3자를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매월 간병비를 제외한 생활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시 후견인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재산 관리는 물론 최 할머니의 신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최 할머니의 모든 권한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 심판이가 항소를 했어요. 근데 2심의 첫 번째 공판. 후견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된 거는 법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법제가 성년 후견이 결정되면 본인이 법적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부당한 후견 결정을 다투기 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능력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 경아 씨는 법원에서 상속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님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머님을 진정으로 대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들은 무조건 지급이 안 되고 돈에 관해서 얘기하면 자식들의 재산 싸움밖에 안 봐요. 후견이 된다면 정확하게 어머님은 한정 후견인이 돼야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머님 후견인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는 모시는 저가 돈 관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 관리해 주시는 분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들과 달리 재산 관리 담당 한정 후견인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 아이고 기분 좋으시구나. 보니까 저기 재산 관리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요. 아 본인이 하고 계세요? 예. 뭐 누구한테 맡기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했다가 나중에 그냥 네. 똥 묻은 개만치도 못하게 서로 쌈밥질 해가지고 그냥 별 사람 다 있어요.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내 딸의 이름을 또렷이 불러보는 최할머니. 그다음에 저건 좀 뭐냐. 이게 누구예요? 여기가 애들이죠. 학교 다닐 때. 그 막내 말고도 예. 다른 딸 있잖아요. 다른 딸들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요. 정신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시작된 성년 후견 제도가 당사자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간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최할머니가 원했던 노년이었을까.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세운 신격호 총괄 회장이 94세의 나이에 성년 후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등장합니다. 그룹 경영권을 두고 차남 신동빈 현 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투는 상황.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총괄 회장의 정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50대와 지금의 판단 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격호 총괄 회장 역시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안겨서 봐도 누가 제일 일이게 누구죠? 건재함을 과시하듯 베일에 감춰져 있던 재벌 총수의 사생활도 공개됐습니다. 한국 풍속 색깔 봐도 일본도 그렇지만도 장남이 후계된 당연한 일 아니요. 이 와중에 현 신동빈 회장 측에 유리한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신 총괄 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겁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 명령을 받은 신격호 총괄 회장. 그러나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중도 퇴원하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신 총괄 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설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작년 8월 신 총괄 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년 후견 제도는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정신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성년 후견 제도. 이제 가족관계의 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후견 사건으로 이게 많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추정 60분과의 만남에서 성년 후견 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e new law, which was introduced in July 2013, permits guardians to take
to make decisions regarding the property or personal issues of the persons. It denies a basic human right to disabled people, which is the right to legal capacity. The right to be regarded as a person before the law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we have, and every human being has a right to enjoy that right. 지난 3년간 성년 후견 사건 1000건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전체를 대리하는 성년 후견이 80%로 후견의 기한을 제한하는 특정 후견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후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다툼이 생긴 건의 93%는 재산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사자 보호보다는 재산권을 다투는 수단으로 악용된 겁니다. 후견 제도라는 게 피후견인을 위해서 소용이 돼야 되는데 그 피후견인을 둘러싼 친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친족 간 다툼이 심한 경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경우에는 친족들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를 선임하고 있고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후견을 맡는 전문가 후견인입니다. 이 경우는 잘 작동하고 있을까? 평소 건강했던 서영화 씨의 아버지는 목욕을 하던 중 낙상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옮긴 겁니다. 지역 유지였던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두고 새어머니와 세 남매 간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세 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우리가 성년 후견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법원은 아버지의 신변 관리에 대해서는 서영화 씨를, 재산 관리에 대해선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의 재산 조사해가지고 뭔가 보고한 거, 그리고 그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잔고,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와 지금의 잔고,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거, 그런 거 밝히신 거하고 매달 저한테 병원비 보내주신 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년후견 그 사무비는 받아갑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판사 결정을 했는데 6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분이 후다닥 해치우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선임된 전문가 후견인은 첫 번째 후견인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제가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건물에 이제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게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고 시세대로 다시 계약을 해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일정 규모의 그 이제 건물이면은 방 화학 시설에 대한 점검도 있고 꼭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이 사무실에서 좀 많이 나서서 해주셨고요. 예. 전문가 후견인의 자질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경화 씨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견인이 됐는데 어머님 찾아오지도 않아. 어머니 아무 일도 안 해. 근데 50만 원씩 계속 받아. 그 조사관이 어떤 후견인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님과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어머님을 알고 어머님을 알아야 어머님이 원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제 희망사항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고 50만 원만 딱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 후견인도 고충을 토로합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가책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안티가 심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돈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친족 간의 다툼으로부터 피후견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선임한 전문가 후견인.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후견인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 후견인들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만 전문 후견인이 해야 될 역할, 임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올해 67의 박금희 할머니는 6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을 위해 박 할머니는 2년 전 윤춘옥 씨와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경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서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이제 노인 학대 피해자분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 권익 옹호해주는 기관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례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계시는 어머님인데 뭐 치매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데 아드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간 좀 뭐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본인께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식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물건 가져? 20만 원 남은 데서. 그래서 나중에 10원 한 장씩 빼갔더라고요. 그럼 몇 시에 가요? 박 할머니를 위해 후견인으로 나선 이는 20년 경력의 간호조무사 윤춘옥 씨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 일단 후견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에 쌍방이 후견인이 될 사람과 후견을 받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긴 있으시지만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좀 결정을 할 수 있으셨고,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박 할머니의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틈만 나면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를 가져와 집에 채워두는 박 할머니. 부엌 찬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입니다. 집에 홀로 남은 후 끼니 대신 술, 담배로 보내는 시간도 부쩍 늘었다는 박 할머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적도 부지기수, 신변보호도 시급했습니다. 저분이 아침 새벽에 이제 나가세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이제 산을 갔다 오세요. 산을 갔다 오는데 어느 날인가 왔는데 보니까 막 입 위, 코 밑 부분이요. 이게 막 한 이 정도가 찢어지고 뭐 여기가 막 이렇게 찢어지고. 한 번 개시하면 계약을 바꾸기 어려운 임의 후견 계약의 특성 때문에 시범적으로 2년간 특정 후견인 개시를 청구한 윤춘옥 씨. 법원의 후견 개시 명령에 따라 윤 씨의 후견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박 할머니가 맑은 정신일 때 직접 선택한 사람이다 보니 신뢰가 갑니다. 항상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죠. 네. 여기다 넣지 마요. 네.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요.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18만 2,700원. 조금 들어가고 네. 남은 돈이니까 필요할 때 쓰시라고 남은 거잖아. 아니요, 안 찾아줄 거예요. 그럼 그 돈 갖다 뭐 하시려고? 그러게. 모아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 좋은 집으로. 일단 치매 걸리신 분은 잘 관수를 해드려야 나중에라도 어르신께서 뭐 아프거나 그럴 때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저축이라도 좀 되기는 하면은 좋고. 주중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주간 보호센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박 할머니의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한 윤 씨. 덕분에 박 할머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센터를 통해 식사는 물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받습니다. 일요일에는 윤 씨가 직접 집을 방문해 주거 환경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후견인과 노년을 보내는 박 할머니. 주말에는 그냥 혼자 시간 보내시는 거예요? TV 봐요. 돈 있대. 사기 주고.
우연한 기회였지만 미리 미래를 준비한 덕분입니다. 30만 원 적금 들고. 어이구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나쁘지 않은데. 그걸 누가? 아니 인생 마지막에 왜 나와가지고. 만약 이미 후견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지금쯤 할머니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할머니는 자유가 있어요? 네, 자유는 좀 있지만 돈은 마음대로 못 써요. 아까 그 간호사님이 다 이렇게 적금 넣어라, 어떻게 써라, 그리고 다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시킨 대로 다 해요. 할머니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간호사님 만나서. 그러나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년간 국내 임의 후견 개시가 청구된 건은 단 20건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임의 후견 제도입니다. 임의 후견 제도가 굉장히 등록과 허가 또 임의 후견 선임까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0년부터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독거노인 600만 시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 그 결과 이용률이 저조했던 성년 후견 제도 가운데 특히 임의 후견 계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2005년 4,800건에 불과했던 임의 후견 계약 건수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어떤 시설에 가고 싶은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촘촘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성년 후견 제도. 권리를 빼앗는 도구가 될지, 미래를 설계하는 대비책이 될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이건 후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날의 칼 같은 것입니다. 잘못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후견인이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때는 좋은 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